9살 때 그 대전의 성세재활원이라는 곳에 예, 저를 이제 보내게 됩니다. 제가 음악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돌이켜 보면은 제가 소아마비에 걸려서 우리 어머님이 나를 그 재활원이라는 곳에 9살 때 보내서 우리 집 형편으로는 배울 수 없었던 바이올린이라는 것을 그 재활원에서 배웠다는 거.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어떤 계획 속에서 우리 인생에 그 불필요한 일들이 없다. 맞아요. 버릴 것이 없다. 아멘. 안녕하세요. 새롭게 와서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예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처럼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을 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소아마비로 평생 걸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으로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한국 장애인 최초 미국 음대 교수가 되신 오하이오 라이트 주립대 차인홍 교수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엄청 빠르시네요. 그리고 파킹도 너무 잘하시고. 아니 일반 사람이 걸어 나오시는 것도 더 빨리 나오시는 것 같은데. 너무 빨리 왔나요? 카메라가 못 잡은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이렇게 또 직접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지난해 그 대통령 취임식 때 오케스트라 지휘를 하셨었죠? 예, 그걸 보셨습니까? 네네. 네, 그랬습니다. 예. 어떻게 여기 연락이 왔어요? 네, 지금 미국에 있는데 그 취임식 총감독님께서 전화를 주셔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 우리나라 최고의 어떤 행사에 그러게요. 제가 와서 서울시장을 지휘했죠.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지금 사시는 곳은 미국이시고 그렇습니다. 이제 일이 있을 때만 잠깐 나오시는 거죠? 여름 방학이 됐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일정이 있을 때마다 예. 여름 방학 또 겨울 그 짧은 브레이크 때 나와서 네네. 한국의 일들 이렇게 보고 예. 들어가곤 하죠. 그러시군요. 저는 사실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궁금한 게 있는데 첼로 연주는 대부분 앉아서 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바이올린은 서서 연주를 하는데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앉아서 바이올린 하시기 조금 어렵지 않으세요?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시네요. 네. 예, 물론 이제 뭐 기량적으로 큰 솔리스트가 되기 때 분들은 네네. 이제 많은 육체적인 자유로움이 서서 하는 게 물론 더 유리하겠죠. 예. 그렇지만 또 오케스트라 단원이라든지 실내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앉아서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큰 차이는 없다고 보고요. 예. 특히 이제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이착 펄만이라고 그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습니다. 네. 그분이 굉장히 좀 심한 소아마비셔요. 예. 그래서 그분은 뭐 평생 앉아서 지휘하시는데 세계 탑 바이올리니스트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건 얼마든지 실력이 있다면 극복할 수 있고요. 네. 단지 제가 지휘를 하는데 지휘를 이제 휠체어 타고 한다는 거는 사실 많은 제약을 받습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악기는 앉아서도 얼마든지 세계 최고의 연주를 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오히려 악기 연주가 지장을 많이 받을 것 같지 지휘는 팔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휘는 더 몸이 자유로워야 되고요. 그렇죠. 악기는 앉아서도 세계 최고의 연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지휘가 온몸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이게 전체 오케스트라가 다 전부 움직임이 지휘자를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지휘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답답함과 어떤 예. 한계가 있는 걸 제가 많이 느낍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근데 지금 이제 악기를 이제 바이올린으로 이제 전공을 시작하셨고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어렸을 때부터 그냥 집이 좀 잘 사셨던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문득 들어요. 이게 악기가 또 보통 하기 쉽지 않잖아요. 학비가 많이 든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제가 바이올린 배울 땐 그 시절에는 저도 기억을 합니다. 뭐 네. 제가 고향이 대전인데 예. 대전에 지금 정말 유지 부유한 집의 자녀 아니면은 예. 이 음악을 배울 수 있는 시절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뭐 부자도 아니고 형편도 안 되고 또 이런 소아마비에 걸린 이런 또 형편에서 이제 또 바이올린 배웠는데 절대 부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6남매 막내인데 저희 형님 누님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은 분이 없을 정도로 네. 형편이 좀 어려웠던 것 같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재활원이라는 곳에 제가 가게 되는데 예. 이제 장애인들 시설에 이제 거기서
바이올린을 배우게 된 거지 그 가난한 형편으로는 바이올린을 배울 수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오프닝에 소개해 올린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 덕분에 기적을 체험했다라고 고백을 해주셨는데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네네. 지금 재활원을 언급해 주셨으니까 네네. 재활원은 몇 살 때 어떻게 가게 되신 거예요? 이제 제가 2살 때 소아마비 걸렸습니다. 네. 소아마비라고 하면은 뭐 지금 우리가 겪었던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비교하면 똑같은 그때 당시 충격적인 백신이 나오지 않은 바이러스였죠. 예. 저희 이제 부모님께서 저를 이렇게 케어할 수 없으니까 예. 9살 때 집에까지 9살 때까지 집에서 데리고 있다가 예. 9살 때 그 대전에 성세재활원이라는 곳에 예. 저를 이제 보내게 됩니다. 예. 거기서 제가 이제 청소년 시절까지 지내게 되는데요. 예. 네, 뭐 기적이라고 한다면 제가 음악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생각하면 돌이켜 보면은 제가 소아마비에 걸려서 예. 우리 어머님이 나를 그 재활원이라는 곳에 9살 때 보내서 우리 집 형편으로는 배울 수 없었던 바이올린이라는 것을 그 재활원에서 배웠다는 거.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그 초라했던 그런 곳에서 초라했던 시절에 사실 그때 당시에 가장 화려한 예. 바이올린을 그 재활원을 통해서 이제 손에 쥐게 됐다는 것이 예. 기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하죠. 당시 재활원이면 좀 많이 열악했겠네요, 환경이. 예, 말할 수 없죠. 제가 9살 때 이제 가게 됐는데 뭐 정말 다 자세히 얘기할 수 없지만 9살이라는 어린아이가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뭐 슬픔이라고 할까, 뭐 외로움이랄까, 뭐 어떻게 그렇죠. 그런 큰 덩어리가 어린아이 가슴에 이제 들어왔다고 기억이 되는데 아무튼 춥고 배고프고 그때는 다 모든 시설이나 이런 뭐 그런 운영이 열악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아무튼 9살 나이에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어려움을 겪었죠. 예, 일단 뭐 부모님과 떨어져 있는 것 그렇죠. 자체가 아이에게는 뭐 9살이면 그럼 집에 남자고 계속 거기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재활원이니까. 예, 저도 아들이 둘이 있는데 예. 그 아이들이 9살 될 때쯤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럼 얼마나 어려워요. 저만 할 때 어디 맞아요. 다른데 어디 그런 고생하는 곳에 보낸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 우리 그렇죠. 어머님이 우리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거기 보냈을까? 그러니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네네. 뭐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엄마한테 막 떼쓰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예, 저는 엄마한테 뭐 이렇게 떼쓰는 그런 성격이 아니었는데 거기 이제 방학 때가 되면 집에 오곤 합니다. 그때 다시 그 재활원을 갈 때 이제 거기 안 가려고 안 가고 싶다고 울고불고 때를 썼던 기억이 있죠. 아니 그 재활원이 미션 스쿨이었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군요. 의사이셨던 한 장로님께서 설립하신 이제 사제를 털어서 이제 설립하신 걸로 이해하는데 네. 예, 그분께서 이제 소아마비 걸린 이런 아이들을 치료도 해주시고 이제 교육시키시려고 그런 시설을 운영하셨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반강제적으로 이제 신앙을 접하게 되셨겠네요. 뭐 신앙을 접했다고 하기에는 조금 아직 어리니까. 예, 아직 어리고 또 그럴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어린 시절이었고요. 예.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미션 그런 바탕의 시설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뭐 싫든 좋든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심지어 어린 시절에 뭐 새벽 예배도 드리고 뭐 좀 강압적이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거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저에게 신앙을 심어주기 위한 그 원장 선생님의 설립자분의 좋은 마음이셨죠. 그래서 그런 게 그때는 받아들이지 못했지만은 당시엔 되게 싫으셨습니다. 그렇죠. 어린 마음에 뭐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것이 바탕이 돼서 제가 이제까지 글쎄 교회를 떠나지 않고 그래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붙들고 있었던 큰 기반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니 제가 생각한 재활원에서 어떤 그런 고급스러운 악기 바이올린을 만나고 이런 게 진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적 같거든요. 신기하거든요. 그게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긴 거죠? 이제 아마 이제 5학년쯤 나이가 됐을 때인데요. 그때 당시 대전에 이제 지방에 이제 오시게 된 서울에서 오시게 된 이제
여자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네. 강민자 선생님이신데 예. 그분 서울대 나오시고 30대이셨다고 하셨어요. 어이구. 예. 그분께서 이제 그 재활원에 있는 그쪽을 지나시다가 불쌍한 아이들이 있는 곳이구나 그래서 들어오셔서 지금으로 말하면 자원봉사 같은 마음으로 바이올린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이제 바이올린 부라는 게 뭐 이제 뭐 생긴 겁니다. 엉겹결에. 네. 그래서 그분의 어떤 그런 헌신적인 그런 봉사하시는 선한 마음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초라한 곳에 바이올린이라는 것을 이제 그때 배울 수 있게 된 거예요. 듣게 되고 배우게 됐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무슨 커리큘럼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바이올린을 가르치자 했던 게 전혀 아니네요. 우연이네요. 하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때는 뭐 열악했다고 한 부분 중에 하나는 무슨 뭐 오디오 시스템이나 뭐 스피커, 라디오 하나도 없는 그런 곳에서 무슨 음악을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무슨 바이올린을 알겠습니까? 그렇겠네요. 뭘 알겠습니까? 그래서 갑자기 너무나 화려하고 엄청난 그 음악의 세계가 거기서 열린 거죠. 그럼 바이올린을 배우려면 다 이제 바이올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좋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사실은 참 지나고 생각하니까 참 신기한 일인데 이제 그 재활원 안에서도 조금 이제 부유한 가정의 자녀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뭐 다 어려울이라는 부분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바이올린을 배우는데 그때 당시 바이올린 제일 싼 게 5,000원이었어요. 제가 분명히 정말 기억하는데 쌌네요. 5,000원. 근데 5,000원이 그때는 싼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부유한 뭐 교수님의 자녀라든지 무슨 사업하는 데 자녀들 우리 친구들이 이제 재활원에 소아암에 걸려서 이제 모였는데 이제 그런 부모님들의 자녀들만 이제 선생님들이 악기를 사게 하고 저희 집은 거기에 뭐 낄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집은 가난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못했습니다. 근데 한 6개월 정도 제가 밖에서 기웃거리고 이제 소리만 듣다가 왜 그랬는지 저는 아까도 노력이 있었네요. 말씀드렸지만 끌림이 있었어.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엄마한테 뭐 이렇게 떼쓰고 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엄마가 오셨는데 막 제가 엄청나게 때를 썼습니다. 바이올린 하고 싶다고. 근데 어떻게 됐는지 하여튼 또 5,000원이 마련이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어머니께서 바이올린 악기를 살 수 있는 돈을 주셔서 한 6개월 정도 뒤늦게 제가 그 바이올린부에 조인한 거죠. 그래서 그때 내가 왜 그렇게 때를 썼는지 그게 일단 음악가가 되려고 제가 아마 그랬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바이올린이 있어야만 그 바이올린 부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머니께서 어떻게든지 마련을 해주셨네요. 예, 그렇게 해서 하여튼 이제 바이올린을 이제 갖게 됐으니 제가 얼마나 또 열심히 했겠습니까. 열심히 그래서 하셨어요? 열심히 했고요. 뭐 그냥 그때는 뭐 보면 악보대도 없고 그냥 방바닥에 바이올린 악기 놓고 악보 놓고 연습하고 그래서 이제 글쎄 제 입으로 이렇게 말씀드려도 죄송하지만은 나중에 그 선생님을 만나 뵈니까 제가 가장 그 소질이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마 약간의 소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좋아했고. 그러니까요. 뭐 이건 뭐 너무 좋아가지고 뭐 그래서 뭐 누가 연습하라고 하는 사람 없었지만 늘 방 한 곳에서 연습을 했고, 또 소질이 조금 있었으니까 선생님이 오셨을 때 뭘 이뻐하셨고, 그렇죠. 이제 이렇게 해서 저를 많이 이뻐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 이제 뭐 사실 목표가 있어야 더 실력이 느는데, 뭐 보통 피아노도 뭐 콩쿠르 나가듯이 뭐 이렇게 목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바이올린을 꼭 1년 배웠던 시절에 이제 꼭 1년 후 정도 기억이 나는데 이제 대전이었으니까 충청남도 음악협회 콩쿨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데 옛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충청남도 음협 콩쿨이라고 그래서 이제 초등학생, 뭐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나가겠죠. 근데 초등학생부에 제가 나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추천하신 거예요? 물론 선생님이 이제 누구 나가라고 하시는 거죠. 뭐 결정권은 선생님이 계시니까 아무튼 어느 날 인홍이가 이제 차인홍이가 그 대회를 나간다. 이제 이렇게 해서 뭐 저희야 뭐 나가라면 이제 뭐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자면 나중에 이제 이렇게 후문을 들어보니까 이제 부잣집이나 또 이렇게 뭐라 그럴까 힘이 있는 부모님들이 같이 바이올린 했는데 왜 얘 나가냐? 왜 우리 아들이 아니고 왜 차일웅이가 나갔냐 뭐 이런 뭐 항의도 있었다고 이제 뭐 그런 말씀을 나중에 하시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일 잘하는 애가 나가야지 누가 나가느냐. 예. 그래서 하여튼 그런 말씀을 제가 나중에 들었지만 그 말씀을 들을 때 참 그 선생님이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하네요. 그런데 치우치지 않으시고 예. 저란 좀 소질 있고 잘한다고 저를 이렇게 또 기회 주시고 내세워 주셨다는 것은 예. 큰 사랑이죠. 예.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참 감사해요. 은인 같은 존재일 것 같아요. 네, 그분이 아니었으면 그렇겠죠. 뭐 제가 음악가가 지금 오늘날에 제가 음악가로서는 있을 수 없는 건 거의 99% 아닐까요? 그럼요. 예. 그럼 그 이후로 이제 본인의 진학이나 앞으로의 비전을 그냥 바이올린으로 정하셨겠네요. 그 이후로. 아, 정했다고는 얘기할 수 없고요. 네. 이제 그 부분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지금 분명히 고백을 하는데 네. 제가 이렇게 제 지난 삶에 네. 내가 바이올린을 몇 번 정도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있었을까? 결정적인 그런 상황이 한 10번은 됩니다. 예. 그때 바이올린을 당연히 그만뒀어야 되는 상황. 그런데 그때마다 바이올린을 그만두지 않도록 누가 나타난 분이 계셨고 예. 너는 바이올린을 해야 된다. 음악을 다시 해라. 또 어느 분이 찾아오셔서 내가 가르쳐 줄게. 근데 한 10번 정도의 그런 타이밍에 한 번도 바이올린을 그만두지 않도록 무슨 일이 생기더라고요. 예. 저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때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이제 음악가로 내가 성장하도록 주신 은혜라고 저는 지금 분명하게 제가 간증을 하곤 합니다. 예. 그래도 이제 바이올린을 쭉 하긴 하신 거죠? 그렇죠. 예. 일본 유학도 갔다 오셨어요? 아, 일본 유학은 아니고요. 예. 이제 아까 그 바이올린을 가르치신 강민자 선생님께 예. 한 4년간을 배우게 되는데 예. 그때가 이제 나이로는 이제 중학교를 졸업할 나이가 됩니다. 예. 근데 이제 그렇게 재활원에 있을 때 그 성세 재활원하고 일본에 있는 태양의 집이라고 예. 큰 장애인 시설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 이제 연결이 있으셨는지 장애인 연수생을 일본에 5명이 가게 됩니다. 교환학생 같은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16살 때 이제 바이올린도 하고 그중 좀 뭐 똑똑했다고 그럴까 네. 이렇게 하니까 그 이사장님께서 저를 그 5명 중에 또 한 사람이 돼서 제가 16살 때 그 재활원에서 일본에 가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서 1년 동안 다녀오는데요. 거기 가서 이제 기술 연수생으로 이제 6개월은 목공소에서 목공을 일을 했고요. 월급 받고 출근하고 하면서 그 사회생활을 갑자기 하게 된 거죠. 일본 가서 네. 기숙사에 살면서 그러다음에 이제 6개월 후에는 인쇄소 제본하는 일을 6개월 동안 했고요. 네. 근데 이때 이제 참 지금 생각하면 아까운 기간일 수도 있고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1년 동안 바이올린을 건드리지는 않았죠. 그때가 이제 첫 번째 바이올린을 그만뒀어야 되는 첫 번째 다른 타임입니다. 직업인이 될 수 있었군요. 그렇죠. 이제 바이올린은 나하고 상관없는 제대로 배운 것도 아니고 네. 근데 일본에 가서 기술 배우는데 이제 나는 이제 어떤 그런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이제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거기서 1년 동안 돌아오면 한국에서 이제 어디 목공소나 인쇄소에 그러니까. 취직하려고 예. 그랬죠. 이제 그게 저의 이제 뭐 목표가 될까. 예. 뭐 꿈은 아니었지만 예. 그게 저의 길이 된 거죠. 예. 근데 거기서 이제 음악을 하질 못하고 그런 공장 생활을 1년간 했지만 그때 가서 제가 딱 처음 들어올 때 저를 휠체어 타는 거 보고 놀라셨는데 네. 거기서 휠체어 스포츠를 배우게 됐습니다. 뭘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농구 팀이 있어서 농구 팀에서 하니까 거기 이제 일본의 그 형님들 되는 선배분들이 예. 저를 가르쳐 주시게 하는데 제가 갑자기 운동에 대한 소질이 확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코치분들이 저에게 굉장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래서 농구, 뭐 달리기, 휠체어 장애물 경기 이런 선수급의 그 수준까지 제가 수준이 됐고요. 그래서 아시안 게임에 그 휠체어 장애물 경기 휠체어를 얼마큼 잘 타는 그래서 금메달도 땄습니다. 뭐든 일단 시켜놓으면 잘하는 그런 아이요. 우리나라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도 딴 실력으로 아까 조금 보여드린 거예요. 메달리스트의 주행을 받네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간증을 할 때 그렇게 합니다. 그 하나님의 어떤 계획 속에서 우리 인생에 그 불필요한 일들이 없다. 맞아요. 버릴 것이 없다. 그러니까 쓰레기통에 버릴 것이 없다.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일본에서 1년간 그 바이올린을 안 하고 지냈던 그 1년이
음악가로 봐서는 너무나 그 낭비하고 있어서는 안 될 그 1년이지 않습니까? 바이올린을 안 했으니까. 네. 근데 그 일본의 어떤 선진국의 장애인들의 삶에 대한 그런 희망적인 걸 배웠고 네. 또 운동을 배웠고 예. 또 휠체어를 장애물 경기 금메달 따는 그런 실력으로 지금 또 지휘까지 지휘단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그런 게 뭐 너무 저한테는 너무 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제 이렇게 이제까지 인생의 음악가로서 또 지휘자가 될 수 있는 이런 모든 기본을 그 일본에서 이렇게 또 그렇네요.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 우리 삶에 버릴 것이 없네요. 버릴 것이 없다. 그 1년이 나한테 음악가로서는 쓸모없는 시간이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렇지가 절대 않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지금 느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그 절묘한 타이밍으로 기적을 만들어 주셨다고 했는데 이제 두 번째 이야기가 유학이에요. 그 후에 네. 이제 유학을 가시게 되나 보죠? 네, 그것이 이제 정말 또 기적 같은 네. 예, 당시의 유학이라고 하면은 부자이죠. 부유하기도 해야 되고 또 실력이 있어야 되고 뭐 모든 분야에 부유해도 안 될 때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일본 그렇게 갔다 와서 예. 이제 어딘가 공장에 취직을 하려고 하고 있을 때 네. 어느 선생님께서 나타나셔서 또 바이올린을 계속 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 재활원에서 예. 같이 배웠던 음악 배웠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다 이제 장애인 친구들이죠. 당연히 4명이서 현악 사중주단을 조직했습니다. 네. 그렇게 조직할 수 있게 도와주신 선생님이 계셨어요. 네, 그래서 베데스타 현악 사중주단이라고 우리가 이제 그래서 뭐 제대로 정식 교육도 못 받고 뭐 중학교도 못 간 나이지만은 그냥 전셋집 하나 얻어서 연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때 하여튼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요. 예. 예, 그래 이제 그렇게 해서 한 3년을 지난 후에 서울에 서울대학의 한 교수님께서 예. 저희 사중주단을 예. 미국에 유학 보내주실 계획을 세워주셨습니다. 와, 그냥 아무 친척도 아니고 아무 친척이 연고도 아무 상관없는 상관없는데 예. 그냥 유학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저희 사중주단의 테이프를 그 당시에 신시내티 대학 예, 예. 명문 대학이고 예, 예. 특히 음대는 유명한 대학입니다. 예. 거기에 당시에 세계적인 라살 현악사중주단이 있었는데 예. 그 현악사중주단에게 저희를 소개하고 장학금 받아주시고 근데 뭐 저희 가정 형편은 안 되니까 예. 비행기 표값부터 미국에서 가서 생활할 수 있는 비용까지 그 교수님께서 와. 현대그룹 아산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기적 같은 말도 안 말도 안 되는 되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냥 끌고 가신 것 그렇죠. 같아요. 서울대 생도 아니고. 그러면 미국 가서도 이제 바이올린을 전공하신 거네요? 그렇죠. 예. 예, 현악사중주를 이제 그 집중적으로 훈련 받으면서 예. 또 바이올린 전공으로 계속 공부를 했고 예. 또 그다음에 또 뉴욕으로 석사학위를 받고 예. 또 나중에는 이제 뭐 이제 또 다른 대학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에서 또 예. 박사학위를 받고 이런 계속 공부를 했죠. 지휘는 또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지휘는 이제 그 후에 예. 박사학위를 제가 이제 하게 됐어요. 예. 근데 박사학위를 뭐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린다면은 네.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한 건 아니고 예. 비자를 연장하기 위해서 학교에 적을 둬야 되기 위해서 박사학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유학생들 중에. 예. 근데 갑자기 생각이 지휘라는 그 분야에 좀 관심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 그래서 그 교수님이 마침 바이올린과 교수이시면서 지휘과 교수의 또 그 디렉터였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박사학위를 지휘로 하면 안 되겠느냐. 예. 그래서 이제 약간의 오디션을 걸쳐서 예. 좋다고 해서 지휘를 배우게 됐습니다. 예. 근데 그것도 뭐 지휘자가 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호기심. 어차피 그냥 학위를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비자를 연장하기 위한 뭐 그런 수단이라고 생각했을 때 바이올린은 뭐 이제 어느 한계가 있는 거고 네. 내가 앞으로 하면 얼마나 더 잘하겠는가. 네. 여태까지 했으니까 새로운 분야를 좀 그냥 공부나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휘로 박사학위를 받게 되죠. 저희가 생각해도 일단 지휘가 몸만 가면 되니까 편해 보이기도 하고 바이올린은 뭐 준비물이 항상 있잖아요. 그런 일차적인 부담감은 없죠. 예. 악기 사야 되는 돈도 적게 들고. 이제 근데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 지휘가 사실은 더 어렵죠. 어려운 분야인데 예. 아무튼 그래서 지휘 분야로 뭐 이제 무사히 학위는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또 뭐 치기공사가 되려고 하셨다는데 왜 생업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예, 이제 그래서 이제 그때도 제가 아까 얘기한 바이올린을 그만둬야 될 어떤 결정적인 이제 이유 중에 하나가 상황이. 그 시점에 한 부분인데. 왜요? 그러니까 이제 가정적으로도 이제 가장의 역할을 해야 되고, 그 간신히 비자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랄까, 뭐 물론 열심히 공부는 했습니다만은 박사 학위를 졸업을 하고 나니까 예. 막상 어디 가서 어떻게 잡을 금방 찾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바이올린으로 제가 입단할 수 있겠다 할 정도 하는 오케스트라에 예. 그리고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페이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오케스트라에 여러 군데 오디션을 했습니다. 근데 제 실력이 안 되는 것도 물론이지만 예. 그런 오디션을 가보니까 저보다 실력이 좋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같이 경쟁을 하더라고요. 예. 그만큼 미국에 지금 그 자리가 없다는 이야기죠. 예. 그러니까 내가 실력이 돼서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인데도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많이 오니까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몇 번 하고 안 되겠다. 음. 그래서 제가 이제 포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가장으로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네네. 그때까지도 아무 수입이 없이 네. 어려운데,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제가 집 주변에 아는 그 친구 중에 이제 치과 기공 기술자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제안을 하더라고요. 배워봐라. 예, 그래서 그래 생각에 치과 기공 뭐 그게 뭐 바이올린보다 어려울까, 음악보다 어렵겠는가 자신이 있더라고요. 예. 금방 배울 수 있는 어떤 자신감. 그래서 영주권이나 어떤 최소한의 생활비가 해결된다면 치과 기공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나름 독하게 마음을 막 먹고 있을 때에 네. 근데 어느 날 제 컴퓨터 화면에 네. 지금 제가 교수로 있는 이 대학에서 교수를 뽑는 광고가 제 앞에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이명 광고가 예, 있고요. 예. 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또 절묘한 타이밍의 네.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왜? 어플라이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이트가 있긴 한데 예. 저는 관심도 없었고 예. 그때 당시만 해도 미국의 경기가 좋은 때라 1999년도 얘긴데요. 네. 2000년도 뭐 그 미국에서 교수 뽑는 자리가 많이 났었습니다. 그때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뭐 그 사이트를 봤는데 그 수십 군데 중에 그 화면이 그 내용이 제 화면에 뜰 수 있다는 확률도 없고 제가 또 찾아서 이렇게 뭐 보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근데 왜 교수직에 관심이 없으셨어요? 당연히 저는 자격이 안 되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뭐 내가 생각지도 않은 나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뭐 영어가 제가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지금 미국의 학생 비자 지금 막 학생 비자도 다 끝난 학생 신분 뭐 미국에서 교육 받은 것도 뭐 그 배경이 약하지 않습니까? 뭐 네. 미국에서 잘한 사람이 아니니까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 그런 문제 때문에. 미국 대학의 교수가 된다는 뭐 능력이나 꿈도 못 자격 이런 꿨겠군요. 건 생각도 못했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 화면이 나타났는데 왜 지금 이제 그 교수에 응모를 하게 됐냐면 예. 거기 이렇게 보니까 세 가지 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job description이라고 해서 이렇게 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이올린을 전공한 자, 이제 영어로 이제 그다음에 교수 현악사중주단을 리더할 수 있는 사람. 네. 그러니까 교수 현악 사중주를 예, 교수 현악사중주단 리더. 리더. 그러니까 현악사중주 이제 경험 있는 사람 뽑는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지휘할 수 있는 사람. 오. 이 세 가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다는 거예요. 오, 타세잖아요. 근데 그렇게 세 가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앞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 후로. 근데 그게 정말 드물게 났을 텐데 그 화면이 제 앞에 떴다는 거. 근데 제가 현악사중주 아까 그렇죠. 그래서 그 신시내티 대학에서 세계적인 사중주한테 배웠다고 그랬죠. 예. 바이올린은 계속 뭐 석사까지 배웠죠. 지휘로 박사학위를 갔잖아요. 아. 그러니까 일단 자격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어떻게 이런 게 나타났지? 그래서 하여튼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런 면에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 아니거든요. 네. 그 서류를 만들고 뭐 하려면 그게 복잡합니다. 예. 근데 그거를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이건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야 될 상황인데 제가 해서 서류를 보냅니다. 근데 그 당시 그런 거 보셨을 때 새벽기도 엄청 열심히 하셨다고. 네, 제가 아까 그 재활한 시절부터 뭐 신앙을 가졌다고는 얘기할 수 있지만 예. 제가 정말 모든 제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이렇게 매달리고 이런 신앙생활을 했다고는 또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뭐 좀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좀 가장의 역할을 할 나이에 이제 막막한 박사학위까지 했고 비자는 거의 만료돼가고 뭐 수입은 없고 이렇게 막막해서 이제 그 캘리포니아에 가서 1년간을 이제 살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이제 당연히 이제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 1년간을 제가 처음으로 쉬지 않고 1년간을 제 집사람하고 저하고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뭐 가끔 나간 적은 뭐 많이 있지만은 그렇게 집중적으로 한 적은 이렇게 처음이었고요. 사람이 이제 막막해지고 매달려야 되는 어떤 그런 절박한 타이밍이 되니까 또 뭐 직업이 없으니까 아침에 새벽에도 갔다 와도 또 자면 되니까 또 뭐 쉬면 되니까 그런 부담감도 없고 새벽 기도하기 최적의 상태셨네요. 캘리포니아 또 아침 공기가 날씨가 참 좋고 여러 가지 뭐 그런 조건도 됐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뭐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새벽 기도를 1년간 다녔는데 그때 뭐 기도를 뭐 거창하게 한 거 없습니다. 정말 이제 절박해졌습니다. 하나님 한 번 도와주세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근데 참 우연한 것은 그 며칠 전에 제가 그 광고를 보기 며칠 전에 저희 집사람이 차 타고 집에 이제 오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오케스트라 같은 거 오디션이나 이런 건 더 안 할 거냐. 그래서 이거는 힘들다. 내 실력으로는 힘들다. 그럼 교수 자리는 어떠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수 자리가 더 쉬울 수도 있겠다. 오케스트라보다. 뭐 이렇게 제가 그냥 말로 했어요. 집사람이 이제 바이올린하고 실내악하고 지휘할 수 있는 그런 세 자리를 뽑는 데가 났으면 참 좋을 텐데 이런 얘기를 우연히 툭 던졌는데 갑자기 하더라고요. 그 후 며칠 후에 그 광고가 나타난 거예요. 그거 혹시 사모님이 이미 알고서 딱 띄워놓고 쓱 빠지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때 당시는 컴퓨터도 잘 안 할 때고요. 그 사람은 컴퓨터 잘 할 줄 몰랐습니다. 저도 잘 컴퓨터를 키지도 않을 때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런저런 것이 지나고 보니까 우연하다고 보기에는 참 신기하고 그런 과정. 또 제가 이제 그 광고를 보고 이제 서류해서 보냈어요. 보내고 뭐 하여튼 그 과정 속에 하여튼 결국은 제가 뽑히지 않았습니까? 지나고 그랬어요? 나서 그거를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해볼 때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 새벽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집사람의 그 입을 통해서 그런 광고에 대한 얘기가 있었던 것도 우연 같지가 않고 그 광고가 저한테 보인 것도 우연 같지 않고 또 그 과정에 제가 된다는 보장이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1%도 안 된다고 보거든요. 경쟁률도 셌겠네요. 많은 분들이 지원했어요. 83명이 한 명 뽑는데 13명이 지원했어요. 하고 제가 서류를 내고 7개월간의 그 심사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네요? 그래서 뭐 83명을 서류로 추리고 어느 정도 뽑아서 또 인터뷰 전화로 하고 또 하고 그게 이제 과정이 7개월 걸리더라고요. 아니 혹시 그 후에 총장님을 이렇게 따로 뵌다든가 했을 때 왜 차 교수를 미스터 차를 우리가 임용을 하게 됐는지 뭐 그런 얘기는 안 해주시던가요? 그 인터뷰를 한국에서 저를 취재하러 온 방송팀에서 그 인터뷰를 했죠. 총장님 인터뷰를 했어요? 총장님이 아니고 이제 다른 교수님들? 채용 위원장. 위원장들. 이제 음악과에 저를 채용하는 그 위원회 위원장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뭐라 하시던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장애인이기 때문에 덜도 뭐 그런 거는 전혀 생각할 필요도 없고 플러스 마이너스 없고 당연히 가장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뽑았고 근데 그분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해요. 미국이 장애인이라 차별 안 한다고 당연히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분이 저도 깜짝 놀란 한마디가 뭐냐면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더 플러스 점수가 갈 수도 있었다. 그 얘기는 나름대로 스토리와 감동이 있는 사람이고 실력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더 좋은 플러스 요인이 됐다고 마이너스가 본다. 아니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뭐 장애인이기 때문에 더 도와줬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렇죠. 그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플러스 요인이 됐지 마이너스 요인이 안 됐다는 거. 그렇게 교수님 되시고 나서야 이제 장모님과 장인 어른에게 인정을 받았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제 하여튼 입장이 달라졌죠. 그 부분을 말씀드린다면은 이제 그 후로 이제 제가 교수 될 이제
임용됐을 때가 예. 2000년도입니다. 예. 2000년도. 예, 그때까지 저희 장인 장모님은 저는 뵌 적도 없고. 뭐, 아니 뵌 적은 있지만 뭐 이렇게 대화를 나누거나 환영받죠. 이렇게 뭐 제가 찾아가거나 저희 집에 오시거나 이렇게 왕래를 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예. 그렇다고 저를 뭐 사위로 안 받아들이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이제 현실은 받아들였지만 저를 용납하고 이렇게 같이 앉아서 식사할 그런 크게 안 받아들이시고. 크게 안 받아들이시고. 예예. 예, 근데 저희 장인어른께서 많이 배우셨고 예. 뭐 이제 일간지도 여러 개 보시는 그런 분이세요. 예. 예. 근데 이제 제가 2000년도에 그렇게 극적으로 미국 예. 대학에 이제 교수가 임용이 예. 결정됐을 때 예. 그 LA 쪽에 저는 아는 분이 없었는데 그 연합통신으로 어느 기자가 한국 일간지에 모든 일간지에 큰 박스로 저를 기사를 실었습니다. 네. 그래서 막 한국의 친구들 뭐 여기저기서 연락이 오는데 네. 뭐 이런 게 신문에 났다고 저는 몰랐었거든요. 네. 제 사진까지 해서 큰 박스로. 그래서 근데 네, 장인어른께서 보셨어요. 완전. 당연히 그 일간지 여러 개 보시니까 일간지 뭐 전국 일간지 다 샀으니까요. 내 자네를 그럴 줄 알았네. 아니 그게 아니고 하여튼 이제 그때는 하여튼 연락처가 이제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장인 장모님께서 미국에 들어오신다고 연락이 오십니다. 딸 보러. 저 보러도 오시는 거예요. 딸 저희도 보러가 보러. 아니라. 네. 예,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제 집에 금이 환영이네요. 미국에 오신다는 건 저를 보러 오신다는 거지 그렇죠, 딸 보러 그렇죠. 오신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참 이상한 거는 네. 희한한 것은 장인어른이나 장모님께서도 그렇고 예. 저도 그렇고 그때 만나고 그 후로 뭐 십몇 년간 이제 가족처럼 지나고 예. 장인어른께서는 이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만은 네. 근데 한 번도 그때 이렇게 했네 저렇게 했네 잘했네 잘못했네 저도 한마디 말씀한 적이 없고 장인어른께서도 그런 대화는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냥 그날 공항에서 만난 자체로 그냥 한 가족이 되고 저도 그렇게 편해지는 이상한 경험을 했어요. 네, 네. 저희 아버지하고도 그렇게 가깝게 못 지냈는데 예. 그냥 그날로 아버지보다 더 가까운 그런 사람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예. 교수님 이제 앞으로 뭐 많은 지금까지 좀 살아오신 인생도 있지만 앞으로 이제 많은 제자들을 또 키우시고 가르치시면서 제자들에게 또 많은 조언을 해주실 거 아니에요? 지금 다음 세대들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위기 앞에서 좌포자기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교수님으로서 혹시 인생의 선배로서 어떤 메시지를 좀 전하고 싶으세요? 그 묵묵히 참고 기다림이라는 그 내용을 내용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그 원로 목사님을 한번 만나게 됐는데 네. 그 목사님께서 저를 이렇게 칭찬해 주셨어요. 네. 차 교수가 잘한 게 참 하나 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잘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오래 잘 참고 기다렸다.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물론 하나님께서 저를 잘 참고 기다릴 수 있도록 좌절하고 뭐 인생을 포기할 수도 있는 얼마든지 이유가 있었을 텐데 네. 그때마다 그런 절묘한 타이밍에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일이 풀려지면서 이 일들이 해결하면서 오늘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저를 잘 기다리게 해주신 그 은혜가 저에게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약한 자를 도우시고 내가 약할 때 그때가 강함이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아멘. 얼마나 또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됩니까? 네.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또 성경 구절에 하나 있다면 이사야 41장에 두려워 말라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예,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제 옆에 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두려워했는데 네. 네. 두려워하지 말라 해서 두려워하지 않은 게 아니고 두려워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저를 늘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 게 틀림없거든요. 네. 그래서 기다림. 네. 기다림 후에는 우리에게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다는 것을 제 삶을 통해서 깨달았으니까 제가 지금 뭐 말이 길었습니다만은 아닙니다. 우리 젊은 세대나 네. 지금 시대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환경이든지 받아들이고 그것을 묵묵히 가지고 가면서 네. 기다리면 네. 뭐 세상적으로 생각해도 그런 분들한테는 좋은 결과가 옵니다. 네. 또 우리 크리스찬들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놔두시지 않고 더 좋은 것으로 축복해 주실 것이 분명하거든요. 네. 저는 그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네, 아멘. 정말 많은
다음 세대들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는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연일자매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그 역대상 말씀에 금과 은과 녹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이 말씀이 있는데 교수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가시면서 예비하시고 작정하신 그 준비하는 시간들이 너무 타이밍이 너무 정확해서 그렇습니다. 정말 입이 막 벌어질 정도였고 나의 약함과 나의 약점은 내가 부끄러워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나를 쓰실 수 있는 그냥 도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나의 약점과 나의 부족함을 오히려 자랑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사람이 저도 되어야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하고 싶다. 라는 그런 약간 꿈과 약간 소망이 생겼어요. 예, 제가 지금 못다한 말씀을 다 대신해 주시네요. 네. 예, 제가 시간이 있으면 더 할 리가 있는 부분인데, 예. 너무, 예, 저도 동감하는. 네, 예. 맞아요. 네. 이정수 형제? 저희 딸 이름이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여호와 이레라는 표현에서 이제 나온 말이거든요. 예, 그래서 뭔가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음을 저는 믿고 있고 이 아이가 그 환경 속에서 자랄 것이라는 굉장한 큰 믿음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교수님 보니까 맞다. 다 준비해 놓으셨다. 네. 그래서 누가 저한테 방송에서 질문해서 차인홍의 꿈은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꿈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제가 꿈을 꾸지 않아도 다 마련해 주시고 저를 이끌어주시고 이제까지 삶이 그렇거든요. 예, 저는 뭐 계획하고 꿈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못 됐는데도 하나님께서 저 대신 다 계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꿈이 없다고 제가 인터뷰 때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 말씀하고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차 교수님 오늘 못다한 이야기는 또 차 교수님의 저서가 있더라고요. 휠체어는 나의 날개라는 책에 또 우리 교수님이 살아온 인생이 또 들어있으니까 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정말 오늘 교수님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 최경주 프로님도 정말 골프를 배울 수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남들이 똑같더라고요. 도저히 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누군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늘 숨어 계시다가 사람을 한 명씩 이렇게 우연히 지나가게 하시면서 내가 돕고자 하는 사람을 돕는 것 같아요. 강민자 선생님이란 분 사실 그렇게 훌륭하신 선생님이 재활원까지 그 학생들을 음악 가르칠 일이 있었겠습니까? 맞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드라마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우연 속에서 무언가 사건이 생기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특히 예술은 저는 배고픔이 없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라고 저는 느끼는데 예수님이 주신 특별한 달란트와 그 결핍이 있었기 때문에 여유롭게 배운 82명을 이기고 그 교수 자리에 하나님께서 앉히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늘 우리는 기도가 오늘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다고 하신 것처럼 어딘가 곳곳에 계신 예수님께서 내가 결핍이고 내가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라고 낭떠러지라고 느끼는 순간에 나타나셔서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세우시고 일으키시고 You Raise Me Up이라는 찬양을 부르게 하신다는 생각이 오늘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게 되면 내가 가진 것이 없다. 왜 나는 흑수저이냐? 왜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가난하냐라고 탓할 수가 없이 저분이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에 저분이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을 오늘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오헤어 라이트 주립대에서 또 많은 음악인들 발굴해내시고 후배들을 양성하셔서 훌륭한 또 하나님의 길을 걷는 교수님을 저희가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